지금부터 서울고등법원 제12-3 형사보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노 1433호 강의구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입니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특검 측에서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예, 파견검사 최형욱, 김현지 출석했습니다. 파견검사 최형욱, 김현지 검사님 출석하셨고요. 피고인 출석하셨나요? 네. 변호인으로 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부인 H로 김상배 변호사입니다. 네, 김상배 변호인 출석하셨고요. 재판 진행에 앞서 재판 중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검사 이하 특검이라고만 칭하겠습니다. 특검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 특례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전체 공판 기일에 대해서 재판 중계를 신청하였고, 재판장은 재판 중계를 허가하되 법원을 통한 중계 방식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체 공판 기일의 심리가 중계되고 또 같은 법에 따라 심리의 전부가 속기 녹음됨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은 이 재판 중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양형의 불리한 사정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인정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름 말씀하시죠? 강의구입니다. 생년월일 말씀하시죠? 직업은 뭔가요? 현재는 무직입니다. 예전에 대통령 비서실 제1 부속실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주소는 어디신가요? 동호수 말씀하시겠어요? 예, 아파트 이름 뭔가요? 네, 등록 기준지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기일에 항상 성실하게 출석하셔야 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심에 2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특검에서도 항소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항소심 심리를 개시하겠습니다. 특검 측에서 26년 6월 18일자 항소이유서, 피고인 측에서 2026년 6월 19일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검 피고인 순으로 항소이유 요지 말씀해 주세요. 특검 측에서 지금 구술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예, 지금부터 피고인 강의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에 대해 특검 측 항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4년 12월 5일에서 7일경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대통령 부속실 서랍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파쇄함으로써 손상하였습니다. 이하 피고인이 허위 작성한 문서를 이 사건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의 부분 중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이유 무죄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리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중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였다는 부분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 작성한 이 사건 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 바 원심이 이유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사건 문서는 법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진행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거쳐야만 작성될 수 있는 문서로 이미 부서가 이루어진 이 사건 문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당연히 표상 또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문서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작성 시 예전의 과거 문건을 참고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작성한 문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있었으나 사후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하여 비상계엄의 선포에 필요한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던 바 허위 공문서 작성의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책상 서랍에 이 사건 문서를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문서는 생성 시점부터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른 관리 등이 전제된 문서로 작성과 동시에 향후 공적 절차에서 활용될 것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가 외부에 현실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양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30년 넘게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준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핵심 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진술마저 번복하는 등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죄책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볍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은 원심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특검 측 항소 이유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네, 특검 측에서 항소 이유 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항소 이유 요지 진술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하시는 심의 마무리 단계에서 진보를 통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술하실 내용이 많으면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셔도 알겠습니다. 항소 이유는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허위공문서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범위의 오해죠.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범위의 오해죠. 그리고 행사할 목적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범위의 오해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그 정의와 관련해서 사실오인 및 범위의 오해죠.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죄의 객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범위의 오해죠. 그리고 특검법 제25조가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형의 필요적 감면서와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범위의 오해죠. 마지막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주셨습니다. 그 1심에서 이제 쟁점이 돼서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 중에 이제 변호인께서 항소이유 7가지 양형 부당 포함해서 7가지 한 것 외에 뭐 공무서가 아니라던가 그다음에 뭐 죄수 관계의 법적 경험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윤석열과의 공모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항소이유로 삼진 않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7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이유로 보면 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쌍방 항소유는 전체적으로는 사실오인 법리오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 그 변호인께서 항소이유 진술하셨는데 피고인도 변호인이 이제 말씀하신 항소이유 내용과 같은 입장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피고인 지금 법원에 7월 13일자로 탄원서 제출하셨고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변호인께서 그 피고인 탄원서 내용은 조금 파악을 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탄원서 내용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항소이유 내용 중에 뭐 보충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 뭐 언급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세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체로 사건의 경위나 이제 피고인의 뭐 고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이제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해서 조금 기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쌍방 항소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쌍방 지금 답변서는 제출을 양쪽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쌍방 항소 기각을 구한다 이렇게 저희가 조서에 정리하면 될까요? 예. 예,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소유 쟁점하고 관련해서 이제 특검 측에서 7월 14일자로 참고 자료 제출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이번에 윤석열 피고인 2026도 6,500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그 변호인께서 이 송달은 받아보셨나요? 저희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그 이제 대법원 뭐 언론에도 나고 해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네, 판결문은 보지는 못했지만 변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특검 측에서 이제 참고 자료로 제출하시는 거죠? 증거로 별도로 제출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특검 측 이제 변호인께서 요거 뭐 서면은 확인 못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참고 자료의 대강의 내용은 이제 특검 측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이유 무죄 부분도 이제 이 판결에서 유죄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검 측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이제 제출하신 걸 읽어보면 이 판결에서 이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는 무죄로 지금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우리 사건에서도 이제 같은 쟁점이잖아요. 특검 측에서 그 항소 이후 기존에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변동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예, 특별히 처리는 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 측도 이제 대법원 참고 자료는 못 읽어 보셨겠지만 그 내용은 이제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사건하고 이제 쟁점이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특검 측에서 제가 이제 확인한 바와 같이 피고인 측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뭐 변동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기존 양측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특검에서 증거 목록 순번, 증거 서류 등에 대해서 증거 목록 순번 1번부터 233번, 추가 233번까지 제출이 되었고 피고인 측에서 몇 가지 빼고 대부분 증거 동의를 하셨고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탄핵 증거로 증거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을 하셨고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쌍방 1심 증거 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으시고요.
피고인은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쌍방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변호인도 없으시고요. 네. 이거는 없고 참고 자료 하나만 제출. 어떤 부분 지금 고려 중이십니까?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진단서. 아, 진단서 제출하시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형 자료니까 나중에 변론 종결 이후에 저희가 제출하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증거는 항소심에 제출된 바가 없고 증거 조사 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 절차 하겠습니다. 특검과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별도로 하진 않으시고요. 예.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할 텐데 최종 의견 진술 절차에 앞서서 혹시 뭐 특별히 특검이나 변호인 측에서 뭐 그전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실 부분이나 이런 건 있으실까요? 저희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특검 측 의견 진술하십시오. 지금부터 피고인 강희구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중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이유 무죄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항소 이유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 특검이 제출한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가 선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문서에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였다는 부분과 비상계엄 선포 전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는 국방부 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라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전제됩니다. 이 사건 문서는 위 단계를 모두 거쳐야 작성될 수 있는 문서로 부서란이 채워진 이 사건 문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당연히 표상 및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발의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건의한 절차상 위법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등은 바로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문서를 통해 국방부 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부서라는 절차적 전부를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특검이 참고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공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도 특검이 기재한 경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고 2026년 7월 9일 상고기각의 선고로 판결이 확정된 사정 역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특검이 항소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위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긴 하였으나 재판부께서 특검의 항소 이후에 수긍할 만한 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재질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습니다. 피고인은 30년 넘게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준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그 위헌, 위법성을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는 실무에 관여하고 직접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부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핵심 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으로 형에 충분히 참작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단순한 사적 이익을 위한 문서 위조가 아니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형사사법 절차라는 책임 규명 시스템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기록물을 허위로 작성하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조작하고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파쇄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는 바, 향후 유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기록을 조작, 인멸하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종전 진술마저 번복하였는 바, 이는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내란 범행을 비호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주요 진술을 하였다 하면서 특검법에 의해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는 바, 이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특검의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변호인 변론하시죠.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네. 먼저 지금 제출하고 있는 청구 자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구술 변론이 한 3-4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하시면 제가 앉아서 네, 앉아서 하십시오. 예, 변론의 기회를 주셔서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항소 이유 중에 7가지 항소 이유 중에 오늘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의 사실혼인 법리 오해,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법리의 사실혼인 법리 오해, 그리고 형의 필요적 감면서와 관련한 항소 이유, 양형부당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윤석열 등과 공모하여 마치 대통령의 불법상 행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총리와 장관이 그 선포 전 부서한 이 사건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탄핵 또는 수사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또한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인 이 사건 문서를 멸실함과 동시에 공용 서류를 손상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것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효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내용,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되, 일제관계에 있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서와 문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로 기능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불법상 행위 이전에 부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정의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를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증명하는 내용은 그것이 계엄이 24년 12월 3일에 선포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그 계엄 선포가
12월 3일 헌법 82조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증명한다라고 판단하였고, 결국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에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기재된 날짜는 그 선포문의 작성 및 부서가 그 날짜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진실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작성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문서는 허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님께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유지를 하시는 것과 다르게 저희는 그 재판에서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그 근거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심 단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인데, 저희 사건보다 먼저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 사건의 공범입니다. 에 대한 관련 공소사실이 앞서서 다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 윤석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에서 저희와 같은 주장을 하였더라면 달리 판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의 유죄 이유를 보면 이 사건 표지가 2024년 12월 6일에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월 3일에 작성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허위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표지에 기재된 24년 12월 3일이라는 기재는 그 작성 일자나 대통령 또는 총리 장관의 서명 일자, 부서 일자가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일자를 기재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헌법 제82조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령공포법의 규정에 따르면 저희 주장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을 이유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고 하는 것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여러 차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시 취지에 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그 문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규범적 평가를 통해서 문서의 증명사항으로 의제한 다음에 그 의제된 증명사항이 진실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이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장입니다. 앞면의 표지는 2024년 12월 6일 날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것이 맞고,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위원들 그리고 총리들에게 배포되었던 실제 존재했던 문서들입니다. 표지의 내용 중에 허위로 볼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24년 12월 3일 202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때 이 2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 기재 내용을 허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서명 사이에 기재되어 있는 24년 12월 3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표지를 작성하거나 대통령이 이 표지에 서명하거나 총리와 장관이 이 표지에 부서한 날짜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1심에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법제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법제 논문을 보면
부서를 할 때 부서 일자는 기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부서 일자를 기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해서 학술적인 연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제가 나름대로 살펴봤지만 이 논문 외에는 부서 일자를 기재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언급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4년 12월 3일이라고 기재를 한 것은 허위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앞서 본 원심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사 사례 항소 이유서에 적었습니다만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5노 953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속해 있는 부서의 경찰관이 23년 7월 6일 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를 하던 중에 피의자가 이미 제출한 소변 모발을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검찰로부터 압수조서를 추송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몇 달이 지난 24년 2월 27일경에 23년 7월 6일자 압수조서를 새로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검사에게 추송을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증거로서 이 압수조서가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검사가 이 피고인이 압수조서를 수급해서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의뢰를 해서 기소를 했고 1심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압수조서가 해당 날짜 그러니까 23년 7월 6일에 그런 공무집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압수조서에 기재된 날짜도 해당 공무집행일을 증명하는 것이지 작성일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사건과 우리 사건을 비교해보면 문서를 작성한 날짜는 문서에 기재된 일자보다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증명하는 일자는 행위일, 그러니까 그 문서에 의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그 법률 행위의 날짜가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부산지법 사건은 그 압수조서에 기재된 날짜는 압수일이다라고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서 인정이 됐지만 우리는 법령공포법 7조를 유추 적용할 때 당연히 인정이 된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은 두 개 다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고 앞선 사례에서는 이 압수조서의 작성 사실, 압수조서의 서명 사실, 그리고 압수절차의 적법성은 그 압수조서가 증명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처럼 우리 사건에서도 12월 3일 날 표지 작성 사실, 서명 사실, 부서 사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이 이 문서의 증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원심은 이유무죄를 선고하면서 주문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유죄를 선고한 것과 모순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유죄 이유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결정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규정은 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헌법 89조 5호, 개헌법 2조 5항 제6항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개헌법 2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헌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마치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국무총리 한독수를 거쳐서 대통령 윤석열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과 같은 내용, 또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친 것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원심은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건의했다거나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는 내용이 이 사건 표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계엄법 2조 5항 6항 그리고 헌법 89조 5호에 따른 절차까지 준수하였던 것을 이 문서가 증명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허위공문서 작성 전체가 무죄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사건 결정의 이 사건 관련성에 대해서 원심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원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예와 같이 문서의 허위 여부는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규범적 당위성 판단에 개혁돼서는 아니 됩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통령의 헌법 법률의 위반 행위,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요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이고, 이 사건에서 다루어야 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허위성 여부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을 그냥 재판부께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도 뭐 특정한 사건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1심에서 민사재판 1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 석 달이 지나서 판결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06조는 선고의 방식에 관해서 판결은 재판장이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비상계엄 선포문 부서가 있는 서명과 부서가 있는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8조는 판결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판결서에는 판결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9조는 판결서는 선고 뒤에 바로 법원 사무관 등에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예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재판서 작성 양식에 관한 예규 제1 2003-12호 13조를 보면 판결서에는 주문 표시 바로 입줄에 선고일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선고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후에 판결서를 작성해서 승가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경우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1심 그리고 특검의 주장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허위공문서가 된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형사재판의 경우에 합의재판부는 합의부 사건은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대상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의사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뭐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참여재판 제도가
실시된 초기에는 이 점을 판사가 누락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서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 1심 심리 과정에서 반드시 피고인에게 참여재판 의향을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락하고 선고한 판결서 자체는 그러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이 역시 허위 공문서가 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 결론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공문서 허위 여부는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표시하고 있는 것인 양 의제해서 그 의제된 증명사항을 진실과 비교해서 허위다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은 허위성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은 이 사건 표지의 증명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전체가 허위공문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항소 이유와 관련해서 허위 작성 범위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기재한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총리 및 국방부 장관의 부서와 대통령의 서명이 선포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두 객관적으로 실제했던 사실이고 피고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이 표지에 대통령 서명과 총리 장관의 부서를 받아서 조난 참고 자료로 보관한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1심 판단과 같이 총리와 장관의 부서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라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문서의 표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부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한다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착오 문제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총리와 관계국무위원회 부서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사전적 통제장치로서 기능한다라고 의심 없이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범위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항소 이유로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이 법리오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 25조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해서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 위반한 자 그리고 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3호에서 수사 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작성, 그러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 점입니다. 그리고 폐기행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의 점. 이 공소사실들은 모두 피고인이 2025년 2월 25일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로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폐기와 관련해서 공범 윤석열의 이 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범죄 사실, 허위공문서 작성에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의 한덕수 검거를 위한 제보와 자료 제출 행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검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를 원심이 제한적으로 축소한 것이고, 이를 통해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형부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1심 이래로 계속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전혀 다투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판단을 구할 따름이고, 1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에서도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가 특별히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정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 또는 국헌문란 등 내란죄와 결부돼서 무겁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기십니다.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또 행사한 사실 없이 곧바로 서랍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피고인은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문과 같은 그런 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었지만, 자신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으로서 관련 문서를 존한하려고 하는 그런 직무상 충정에서 이 사건이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사 단계는 물론 1심 재판 단계에서도 성실히 출석해서 조사와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피고인에 관한 정상입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국민과 사회에 끼친 심려가 대단하다라는 점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991년 검찰 수사관으로 임명된 이래 30년간 검찰 공무원을 근무했고, 대통령 비서실이나 법무부 대검,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모범 공무원 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선의로 한 행위가 범죄로 평가가 되고, 또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대통령, 총리, 장관까지 처벌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자 그 충격으로 우울증, 불안 증세를 얻어서 지금까지 진료를 받고 있고, 법정 구속이 된 후에 증세가 조금 악화돼서 복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5년 9월 직권면직이 됐습니다. 30년 공직생활 명예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형벌에 앞서서 가해진 무거운 사실상의 제재라고 여겨지고, 퇴직급여의 미지급이라는 불이익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얻게 되는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겨집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프레젠테이션은 혹시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기록에 편철해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진단서 관련해서 참고자료 제출서 받았고요. 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들었습니다. 이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피고인, 네, 재판 마치기 전에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불찰과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우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 서명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후 서명을 받았고, 서명권자의 요청 그리고 임의적으로 작성했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죄의식 없이 문서를 폐기했습니다. 잘못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허위에 대한 인식은 없었고 범위도 없었고 고의도 없었고 행사할 목적 없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중하지 못하고 좀 더 잘 처리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그리고 그 잘못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이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 사건은 오늘 변론을 종결합니다.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할 예정인데 그 특검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뭐 추가로 제출할 서면이나 뭐 기한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실까요? 특검 측 없으시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8월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같은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8월 24일 오전 11시에 판결을 선고하니 그때 법정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가 서면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출할 서면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2주 내 정도로 제출해 주시면 재판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